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어젯밤 9시까지 55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도쿄 등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의 수도 냉각 기능이 한때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6번 금리를 더 올려 연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40mm의 비가, 강원 산지에는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네, 어젯밤 11시 30분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이 정지되는 등 후속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혜근 기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곧 평화협정에 도달할 거란 소식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 100% 합의한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 터키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철군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엔과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물건 살 때 꿀팁 소개해드리는 목요일 아침엔 라이프. 오늘은 명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3월 17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5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가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입원과 치료비 등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54만 9,800여 명입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1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정까지 3시간을 더할 경우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6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곧바로 확진자 수에 반영되고 전날 누락된 신고 건수가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역정책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십니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면서 더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은 감염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등급이 조정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 치료비 등이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비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6명 11시 제한을 8명 12시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현 확진자 상황을 감안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도 강한 흔들림이 전해지며 정전 사태가 잇따랐고 한때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수조의 냉각 기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울 등 가구들이 마구 흔들리고 TV에서는 지진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같은 시각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안이 흔들리고 거리의 가로등이 휘청거립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대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미야기현 센다이 남동쪽 96km 해상으로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엎드리지 않으며 움직일 수 없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붕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일대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밤사이 도쿄에서 70만 건을 비롯해 200만 건이 넘는 정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원전에서 수조의 냉각 기능이 잠시 멈추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일시 정지됐다가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의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まず原子力施設の被害については、女川原発および福島第二原発は現時点で異常はありません。福島第一原発については現在確認中であります。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철도인 신칸센과 지하철 운행 등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6번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줄곧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monetary policy goals that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수준을 1.9%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Additionally, higher energy prices are driving up overall inflation.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put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near-term inflation here at home. 또 9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제가 긴축 정책을 견뎌낼 만큼 건강해졌다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6분의 짧은 화상 연설은 상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로 맞았습니다. 그는 진주만 습격과 9.11 테러 등 미국 하늘이 뚫렸던 때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Our country experience the same every day, right now, at this moment, every night, for 3 weeks now.
various Ukrainian cities, Odessa and Kharkiv, Chernihiv and Sumy, Zhytomyr and Lviv, Mariupol and Dnipro.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하고 러시모오산의 대통령 석상의 의미도 상기했습니다. 연설 중간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담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평화롭던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절규로 바뀐 1분 30초 동안 의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영어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Slava Ukraini. 연설 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드론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러시아의 공습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앞서 어젯밤 일본에서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역은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이렇게 큰 지진이 좀 연이어 발생하면서 더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1년 전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본은 불레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본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올해만 벌써 10여 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규슈 동쪽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으로는 10명이 넘게 다쳤고요. 지난해 10월엔 도쿄 인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일어나서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곳곳에서 수도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거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전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150년에서 20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대지진 주기설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근 전 대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이 동료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요? 네,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갔던 A씨 등 2명이 어제 오전 귀국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귀국 직후 해외 입국자 지침에 따라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격리가 풀리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외교부가 이전 대위를 포함한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한다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에 대해 전투 행위를 하면 사전죄, 사적으로 전투를 한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위는 일행과 함께 귀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원들은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우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경매에 나왔던 이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가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실제 외국계인지 외국인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지난 1월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보 73호 금동 3존 불감인데요. 어제 재단 측이 블록체인 커뮤니티 헤리티지 다오가 불감을 구매했다며 불감을 재단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의 51%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영어 알파벳 앞글자 DAO를 딴 다오는
암호화폐로 돈을 모아 미술품 등을 공동 구매하는 온라인 투자자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가진 다오가 가상화폐를 모아 불감을 경매로 구입한 뒤 돌려줬다는 겁니다. 보관과 관리는 간송미술관이 계속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보를 사들인 것이냐, 여기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매와 계약을 주도한 김경남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유산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서 기부하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거래 방식 때문에 문화재계에서는 국보를 주식처럼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보라서 더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결국 무산됐죠. 양쪽의 의견이 대체로 달랐고 또 조율 방식에서도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남은 약 2달의 기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 측근은 실무 의제를 조율하다 틀어졌다며 여러 복잡한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사면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을 건의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패키지로 이뤄질 거란 주장도 윤 당선인 측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런 주장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감한 사면 문제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꺼내든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 걸로 알려집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과든 발표해야 하는데 당장 결정하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론 인사권 문제가 언급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면서 일부 인사를 당선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가 의제로 부각되면서 실무자가 먼저 결론 내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측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원인이 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주요 의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던 겁니다. 다만 양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창구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틀 전 김호수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 발언을 두고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하루 만에 한 문장짜리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사퇴를 언급한 권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정치권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마친 건 8명 뿐이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윤석열 당선인 측근 검사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FC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리더십도 잃었다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제 분야의 인사권도 논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데 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기 4년의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토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를 결정을.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수원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한국전력은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임명장을 주면 내년 4월까지 1년 더 한수원을 맡게 됩니다.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정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임명되신 분이고 이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해서 폐기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고 안 맞는다고 보는 게 당연하지요.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를 놓고도 신구 권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로 끝나는데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하자는 윤 당선인 측의 요구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자칫 고물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한은 총재 자리가 비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사권 충돌 여파는 다른 기관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망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과 뉴딜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새 수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새벽 영동 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남부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20mm로 적지 않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강원 산지에는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2도, 강릉 7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잠시 그쳤다가 주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뉴스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익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거라고요? 네, 흔히 악마는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양측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양측이 논의 중인 15개 항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외국 군사기지를 유치하거나 무기를 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과 영국, 터키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철군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석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안전보장에 참여한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화 방안과는 다르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입장입니다. 포돌리아크 수석 대표는 현지 방송에도 출연해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했다면서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같은 타협이 이루어지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Нет никаких препятстви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и при понимании, что она не будет встречей ради самой себя, а будет контакт п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й закрепит достигнут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좀 평화 협정도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방금 나온 것처럼 정상회담도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폭격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네, 러시아군은 이 피난민들까지도 공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알렉산드르 스타르우 자포리자 주지사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요. 이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자포리자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중포가 자포리자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민간인 차량을 공격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5명이 부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16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버텨내고 있는 마리우폴을 탈출해 자포리자로 이동하던 민간인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며 러시아를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심리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평화 협상 타결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불똥이 홍콩으로 튀고 있다고요? 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선전 등 중국 광둥성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보면요. 중국 본토에 봉쇄된 사람들이 홍콩이 홍콩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며 화가 난다고 홍콩을 비난한다는 내용인데요. 한 위챗 글은 선전은 봉쇄됐는데 홍콩은 어떠한가 물으면서 홍콩 해변에 인파로 붐비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은 전주민 핵산 검사 등 강력한 통제를 하는데 홍콩이 느슨하게 관리를 해 본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이 되자 홍콩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바닷가재, 미국산 바닷가재가 숙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아직 정확한 근거가 있진 않았었잖아요. 이것도 아직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내 민심이 조금 반발하는 민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잠재우기 위해서 홍콩 탓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거리에 따뜻한 햇살과 벚꽃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멈춰서 눈에 봄을 담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벚꽃이 핀 최근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오면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 핑크색 붕어빵이 인기입니다. 사쿠라 타이야끼라고 불리는 이 빵은 벚꽃 잎이 들어간 반죽에 분홍색 팥 당금을 넣는데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봄의 정취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당겨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서부터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풍성한 치맛단에 우아한 검은 드레스, 색색의 머리 장식도 눈에 띕니다. 이 드레스의 재료는 검정 쓰레기 봉투인데요. 상에도 자세히 보니 일명 뽁뽁이 에어캡으로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의 재봉사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이 여성은 지난 7년 동안 과자 봉지 등
포장지를 재활용해 옷을 만들어 왔는데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숟가락을 활용한 이 드레스는 미인 대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활용 옷을 만든다는 이 여성. 손재주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답네요. And you go. No break. Look me.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 속 한 소년이 빠른 속도로 짚라인을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소년을 멈춰서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무늘보였는데요. 당황한 소년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한 손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줄을 타고 천천히 제 갈 길을 가는데요. 이날 소년은 나무늘보가 다 건너갈 때까지 오랜 시간 줄에 매달려 기다려줬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ICBM 시험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20km에도 이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 직후 초기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엔진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발사체가 음속을 돌파하는 시기인데요. 진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 연료 계통에 누수가 생겨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했던 일대입니다. 군은 이번에도 이 같은 신형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17형은 2020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ICBM으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상에서 비행 훈련을 벌이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내 닭고기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혐의로 1,7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삼계탕용 닭고기값뿐 아니라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쓰는 닭고기값까지 담합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마트에는 이렇게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슷해서 더 싼 닭고기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할인 마니커 같은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간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7개 업체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짜서 적발됐는데 더 조사해보니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도 담합했다는 겁니다.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할인 대상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 공급량도 줄였습니다. 생닭을 냉동에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6개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수급을 조절한 것은 정부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닭고기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수급 조절 명령이 없었고 행정 지도만으론 담합 행위가 덮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물건 사는 꿀팁 알려드리는 아침엔 라이프 코너 서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명품 이야기를 가져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명품 브랜드 가격 인상 정말 끝을 모르고 가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브랜드로 샤넬이 가방 가격을 올린 게 2주 전이었는데요. 네.
클래식 플랫백의 경우 1,052만 원이었던 스몰 사이즈 백이 1,105만 원이 됐고요. 이 클미백이라고 불리는 미디움 사이즈 백도 56만 원 올라서 1,18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몰 사이즈 가방까지 1,000만 원대로 진입한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 네. 또 한 번 가격 인상을 한 겁니다. 이 샤넬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시계 가격을 최대 16% 올렸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엔 5에서 10%, 구찌 6%,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5에서 21% 이렇게 올리는 등 그 명품 제품 가격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이렇게 막 5, 60만 원씩 왜 자꾸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네, 명품 업체들 설명을 좀 종합해 드리자면요. 네. 일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오른 데다 거기다가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겹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을 인상해서 물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희소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네. 혹시 김앵커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열자마자 달려가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런이라는 것은 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 열자마자 이렇게 달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저도 이 서울에서 오픈런 열리고 있다는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침에 갔는데도 제 앞에 50명 정도가 있었고 네. 또 이제 제가 안 보이는 곳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선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줄을 서서 명품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 이 소수에게만 어필하는 그런 타깃으로 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가격을 올려도 결국 살 사람들은 산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치제 시장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가격을 올리면 사실은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구매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주목할 부분이 이 MZ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 백화점 3사의 매출을 좀 살펴보면 2030 고객에 의한 해외 명품 매출이 무려 30에서 40%나 급증했다고 와, 합니다. 오픈런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쓰려고 혹은 이제 선물하려고 직접 오픈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이들 중에는 이제 명품에 웃돈을 붙여서 되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셀을 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사람도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번 구매를 했다가 다시 되팔면 중고를 파는 건데 어떻게 웃돈을 붙여가지고 팔 수가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모든 명품에 다 적용되는 건 또 아니고요. 일부 제품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넬이라던가 롤렉스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재테크라는 단어랑 합성해서 샤테크, 롤테크 이렇게 불릴 정도로 리셀 시장에서 또 인기가 있고 또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샤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인상이 또 자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웃돈을 좀 붙여서 팔더라도 네. 가격 인상하기 전 그 가격이 인상된 그 가격보다 훨씬 싸지는 거고요. 롤렉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워낙 물량이 많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리셀을 했을 때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